2018년 6월 2일 오전 11시 11분 제주 119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친구가 쓰러졌어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27살의 여성 피해자 김씨가 욕실 문턱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A. 그는 구급대원에게 친구가 이마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다고 눈이 풀린 상태로 몸부림치면서 경련을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현장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구급대원들의 초기 기록에도 김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나 혈흔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루미놀 반응 검사에서 욕실 바닥과 벽면, 세면대, 그리고 거실에 있던 검은 봉지 안의 휴지 등 집안 곳곳에서 다수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죠.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49분 병원에 도착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김 씨는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마를 부딪혀 쓰러진 사람의 사망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죠. 그리고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사인, 상복부 자상에 의한 췌장 파열, 그리고 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이었습니다. 췌장은 뱃속 깊숙한 곳, 등 쪽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웬만한 충격으로는 쉽게 파열되지 않죠. 부검인은 법정에서 자동차 정면 충돌로 운전대가 운전자를 밀어붙이는 정도, 혹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발로 아주 세게 밟는 정도의 외력이 있어야만 파열이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27살,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씨. 그녀가 사망한 그 아파트 안에서는 그날 오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중심에는 김씨가 사망할 당시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사람, 119에 친구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던 A가 있습니다. A는 1984년생 남성인데요. 스스로를 미국 명문 음대를 졸업한 작곡가라고 소개하고 다녔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청결과 완벽에 대해 거의 결벽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폭력적인 성향 또한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A는 주로 교회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죠. 개인적인 삶의 문제나 종교적인 갈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심리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만난 이들에게 상담을 자처하며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때 A의 주변에는 김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신도 D와 A의 고등학교 동창 C였죠. 피해자 김 씨 역시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A를 처음 만난 것은 2012년경. 김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을 각별히 아껴주셨던 외할머니가 전년도에 돌아가신 데에 이어 외할아버지마저 병환이 위중해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시기였죠. A는 바로 그 김 씨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A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는 피해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나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A는 자신을 신의 대리인 혹은 하나님의 우체부이자 배달부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신의 뜻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종교적 믿음이 깊고 심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A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되었어요. A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자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수평적일 수가 없었어요. 법원은 이 관계를 명백한 주종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의 집에 상주하며 사실상 하인처럼 일했죠. A의 집안일은 모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음식조리, 그리고 2016년에 태어난 A의 아들을 돌보는 일까지 떠맡았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녀는 2017년 8월부터 퇴근하면 부모님이 계신 자신의 집이 아닌 서귀포시에 있는 A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A의 아이를 돌보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죠. 이런 생활로 인해 부모님과의 갈등이 잦아지자 김 씨는 2018년 3월 아예 A의 집 근처에 있는 동창 C의 빈집이나 자신의 차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학교까지 휴직한 채 A가 지시하는 일만 하며 지내게 된 거예요. 이때 A가 착취한 것은 그들의 노동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는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빼고는 나머지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A는 자신을 그저 우체부, 배달부 역할만 할 뿐이며 그 돈을 받아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죠. 피해자들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A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오랜 신도 D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년간 92회에 걸쳐 합계 1억 6,308만 원을 보냈습니다. 동창 C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9회에 걸쳐 1억 8,300만 원을 보냈죠. 또 다른 지인 역시 5,248만 원을 A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총 4억 원에 육박했어요. A는 이 돈을 자신과 아내의 아파트 구입, 차량 구입, 그리고 생활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어요. 오랜 신도 D는 기존의 예금은 물론 각종 보험까지 모두 해약해서 그 돈을 A에게 보냈습니다. 2018년 5월 21일 D가 A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보냈을 당시 D의 통장 잔고는 4,913원이었습니다. A가 이 거대한 주종관계를 유지한 힘은 단지 심리적 세뇌나 재산의 착취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A의 지배체계가 흔들리려 할 때, 혹은 누군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는 즉각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폭력이 징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A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구타를 일삼았죠. 나무 막대기, 야구방망이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징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적이 드문 바닷가 근처로 불려나가 돌로 머리를 맞기도 하고 교회 지하실에서 마이크 철제봉으로 전신을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창 씨가 당한 폭력은 일상이었어요. 2018년 8월 C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A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의 오른쪽 귀를 주먹으로 수에 때려 귓바퀴에 혈종이 생기게 했어요. 며칠 뒤 또다시 차 안에서 A는 C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발 뒤꿈치로 내리찍어서 C는 늑골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죠. 2017년 6월에는 현관 앞에서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바람에 C는 얼굴을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의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김 씨가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인 2018년 5월 18일경 A는 오랜 신도 D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A는 동창 C가 살던 빈집에서 70cm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D의 전신을 무차별 폭행했어요. A의 폭행은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이 폭행으로 피해자 D는 갈비뼈 9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구멍이 나는 외상성 기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D는 급성 중증 호흡곤란, 저산소증 소견을 보일 정도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는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어요.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구타당하고도 병원조차 가지 못했던 피해자 D. 그녀는 A 몰래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D는 카톡을 탈퇴하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제주시로 떠나 잠적했죠. A의 주종관계에서 공식적인 두 번째 이탈자였습니다. 그보다 5개월 전인 2017년 12월 A의 거듭된 폭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동창씨 역시 이미 A 곁을 떠나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C는 A에게 전 재산을 바치고 이혼까지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 자녀가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기까지 했었죠. 동창씨가 떠나고 신도 D마저 사라졌습니다. A의 왕국을 지탱하면서 노동력과 재산을 상납하던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A에게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 27살의 초등학교 교사 김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그 마지막 남은 김씨마저 A의 집안일을 하지 않고 A의 연락을 잘 받지 않으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C와 D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김씨에 대한 배신감이 A 안에서 들끓었죠. 이 모든 분노가 폭발한 것은 2018년 6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A는 김씨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새벽 12시 14분, A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답장하지 않았죠. A의 집착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날 아침 10시 1분, 김씨가 처음으로 답장을 보낼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A가 김씨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는 총 129차례였어요. 카톡의 통화 기능으로도 15차례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김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1분, 김씨의 답장을 받은 A는 즉시 김씨의 소재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전에 동창씨가 살던 그 아파트, 바로 신도 D가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던 그 빈집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A는 먼저 그 집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31분,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김씨를 기다렸습니다. 4분 뒤인 10시 35분경, 김씨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A는 김씨가 자신을 깔보며 천천히 왔다는 이유로 격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A는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19에 처음 신고 전화가 걸려온 11시 11분까지 약 36분 동안 A는 김씨의 얼굴과 몸통, 목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김씨의 배를 발로 수에 힘껏 밟았어요. 피해자 김씨는 키 155cm에 50kg이 채 되지 않는 왜소한 체구였습니다. 반면 가해자 A는 키 172cm에 79kg의 건장한 남성이었죠. A는 자신보다 훨씬 작고 약한 김씨가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실어서 김씨의 상복부를 2번이나 밟았어요.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김씨의 췌장이 파열되고 복강 내에는 25리터에 달하는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김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A는 쓰러진 김씨의 이마가 문 귀퉁이에 부딪혀 피를 흘리는 걸 봤죠. 김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지만 A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119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김씨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급박한 상황에도 그는 아내에게 병원에 가겠다, 기도해달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119 신고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피해자 김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걸었습니다. 오전 11시 11분, 김씨의 전화로 119에 신고한 A는 친구가 쓰러졌다. 이마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다. 간질에 의한 발작 같다는 식으로 폭행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허위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A에게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12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는 그 시간을 김씨를 구호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A는 김씨의 몸에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휴지를 가져와서 김씨의 몸과 욕실바닥, 세면대 등이 묻은 혈흔을 닦아내기 시작했죠. 이것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몸이 흠뻑 젖어 있었던 이유입니다. 김씨는 이마에 15cm 길이의 열상을 입어 적지 않은 피를 흘렸음에도 구급대원들의 눈에는 어떤 혈흔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예요. 그렇게 A는 김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데 철저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는 살인, 사기,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김 씨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훈육 차원에서 2차례 밟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김 씨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위안을 얻는 수평적인 관계였으며 김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격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이자 상해치사라는 것이었어요. 둘째,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피아노 레슨비,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지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셋째,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A는 자신이 편집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는 모든 법원의 판단은 일치했습니다. 먼저 살인의 고의에 대해 재판부는 A에게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김 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용인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건장한 성인 남성이 왜소한 여성 피해자의 뱃속 장기가 모여있는 상복부를 체중을 실어 발로 밟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A의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했죠. A는 김 씨가 경련을 일으키는 위급한 상황에서 119가 아닌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피해자의 김 씨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이마를 부딪혔다. 간질 발작 같다. 라며 명백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욕실과 거실의 혈흔을 닦아내고 김 씨의 몸에 물을 뿌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행동은 우발적인 사고를 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살인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기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가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아파트 구입비로 쓸 것을 알았다면 결코 거액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D가 A에게 모든 것을 바친 뒤 4,913원만 남아있던 사실은 A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셋째,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A가 편집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치밀하게 관리한 점 등은 그가 명확한 의식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줬죠. 1심 재판부는 A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태도를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A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20대의 젊은 교사였던 피해자의 신앙심을 악용해서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까지 앗아간 A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징역 30년, A의 집에는 법의 심판으로 끝난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마지막에는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오래 속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뒷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A로부터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아 갈비뼈 9개가 부러졌던 오랜 신도 T.
모든 것을 바치고 통장 잔고 4,913원만 남았던 바로 그 피해자 D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뒤집었어요. 피고인과 주종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것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A의 변호인과 똑같은 주장이 가장 참혹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D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믿지 않았죠. 재판부는 D가 A 측과 합의하고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뒤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D를 포함한 일부 증인들이 A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정에 출석한 정황도 확인됐어요. 법원은 D의 번복된 진술을 석연치 않다,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 등에 의해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척했습니다. A의 세뇌와 지배가 법정의 증언대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신앙심과 절박한 고민을 악용한 범죄. 하나님의 오체부를 자처한 한 인물은 피해자들의 재산과 노동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A는 앞으로 30년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겠지만 그가 피해자들의 삶에 남긴 깊은 상처와 고통은 그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